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르난도 데소토라고 개발도상국 위주의 경제를 연구하는 학자가 쓴 자본의 미스터리라는 책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왜 자본주의에는 서구에서만 성공하는가, 이런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개발도상국들과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국가로 전환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선진국들은 어떻게 그런 자본화를 이룰 수 있었는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자본을 잉여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일반적으로 자본을 잉여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성을 촉진하는 한 국가의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기준으로 보면 자산은 그 집 자체가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어 문서화된 등기 서류를 통해 그 집에 부여된 경제적 개념입니다. 이 사실은 합법적으로 재산을 문서화하는 과정을 통해 그 자산에서 무엇인가가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선진국들은 이렇게 곳곳에 산재한 재산에 대한 자료를 문서화시켜 하나의 포괄적인 체제로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역시 이런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 통합체제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구 국가에서 통합적인 재산체제의 역사는 고작 100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의 통합적인 재산체제는 겨우 50년 전에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합법적인 재산체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산을 접근이 용이한 형태로 전환하여 그 자산으로 부가적인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자산과 달리 그 자산을 명시화한 문서는 사업상 거래나 계약을 창출할 수 있도록 쉽게 조합하고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적이고 물질적인 상태의 자산에서 경제적인 특성을 분리해 명시화된 문서는 그 자산을 대체가 가능한 형태, 즉 사실상 모든 거래의 형태에 적합한 그러한 형태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 국가와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가난한 사람들은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은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저 법체제의 외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실질적으로 풍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어떤 법도 그들의 재산권을 확실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IT에서는 도시 거주민의 67%와 농촌 거주민의 97%가 합법적인 소유주가 없는 건물에서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92%와 농촌에서 거주하는 사람의 83%가 죽은 자본이나 다름없는 재산권이 법적으로 명시화되지 않은 그런 주택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소유권이 불확실한 부동산의 가치가 총 1,300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 수치는 필리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2,160개 기업이 보유한 총 자산의 4배이고 모든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예금 총액의 7배이며 국영기업들이 보유한 총 자본의 9배이고 직접적인 해외 투자 총액의 14배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런 금액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개발도상 국가와 과거 사회주의 국가의 기업가들은 공식적인 등록을 법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 공모를 통해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없고 좋은 조건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합법적인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유한 책임을 선언하거나 보험을 통해 위험 부담을 줄일 수조차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보험은 주변 사람들과 지역의 마피아들이라고 합니다. 비록 다이아몬드 광맥은 아닐지라도 허름한 빈민촌의 한복판에 수조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자본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자산을 살아있는 자본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미스터리를 풀어낼 수만 있다면 그 자산은 개발도상국들과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 대표주자인 미국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초기 개척자들과 이민자들은 불법적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개간하였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금광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불법적인 점유에도 나름 사람들 간의 사회적인 계약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비록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미국은 이러한 불법적인 개인들 간의 사회적인 계약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에는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능했는데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점유된 토지와 금광을 기존의 개인들 간에 거래되던 사회적인 계약을 그대로 인정해서 토지와 금광의 개인 재산권을 법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200여 국 가운데 확장된 세계 시장에서 충분한 자본을 창출하는 국가는 고작 25개국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본주의의 원천은 인터넷이 되는가, 패스트푸드 체인이 있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본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본만이 확장된 시장에서 전문화와 자산의 생산과 교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또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고 국부를 증대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자는 개발도상국들과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본화되지 못한 불법적인 자산을 자본화하기 위해서 이런 자산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나라들이 자본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본화 노력이 성공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서구에서 만든 법을 자신들의 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불법적인 자산을 합법화시켜 자본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면 서구 개척시대 미국의 경우처럼 민간에서 불법적인 재산권을 거래하는 데 적용되는 사회적인 계약을 수용하려는 정치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면서 살았는데 그것이 결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사회로 성공한 역사가 불과 수십 년에 불과합니다. 물론 우리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우리의 자산을 합법적으로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었고 지금은 누구나 우리의 자산을 자본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집을 단순히 거주하는 공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도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본입니다. 재산의 대부분을 집 사는 데 투자하고 비싼 집을 깔고 앉아 묵히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이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집도 자본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개발도상 국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집을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집은 주거지이기도 하지만 자본이 될 수도 있는 자산입니다. 이 책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복된 선택받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산이 자본으로 투자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환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집도 또 우리의 모든 자산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본의 미스터리라는 책에서 나온 자본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